종로의 붉은 장부. 이 장부 하나가 조직을 무너뜨렸다. 1998년 12월 17일 새벽 2시 40분. 종로 3가 낡은 상가 건물 3층 세영 상사 사무실에서 한 남자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름은 박창수, 42. 겉으로는 건축자재 도매업자였지만 종로 일대에서는 조직 자금 관리 책임자로 더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 현장은 이상할 정도로 깨끗했다. 유리창은 멀쩡했고 책상도 정리돼 있었다. 격투 흔적은 거의 없었다. 사인은 둥이에 의한 두부 손상. 한 번 정확했다. 분노가 아니라 계산이었다. 형사들이 가장 먼저 이상하다고 느낀 건 피가 아니라 책상이었다. 책상 위 한가운데 낡은 빨간 장부 한 권이 놓여 있었다. 일부러 남겨둔 듯한 위치였다. 사건을 맡은 종로경찰서 강력 2팀 김도윤 경위는 현장을 한참 바라보다 장부를 집어들었다. 표지에는 아무 글자도 없었다. 모서리는 오래 닳아 있었고 종이는 기름기 묻은 손때로 누렇게 변해 있었다. 첫 장을 넘기자 숫자가 적혀 있었다. 3,000, 1,200, 8,500, 5,000 단위는 없었다. 하지만 형사라면 누구나 안다. 이건 금액이다. 문제는 다음 페이지였다. 이름이 나왔다. 실명. 상가 건물주 유흥업소 대표, 구청 공무원, 세무사. 그리고 날짜. 매달 같은 날 반복되는 숫자. 이건 단순한 상납장부가 아니었다. 종로의 돈 흐름 전체가 적혀 있었다. 외환위기 이후 종로는 무너진 상권과 살아남은 유흥업소로 양분돼 있었다. 단속은 느슨했고 세금은 복잡했고 허가는 까다로웠다. 그 틈을 파고든 것이 조직이었다.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걷고 공무원에게 흘리고 단속을 미리 알고 문 닫을 가게를 정해줬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 위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구조. 장부는 그 균형의 설계도였다. 김도윤은 장부를 증거 봉투에 넣지 않았다. 그는 현장에서 바로 팀원들에게 말했다. 사진 찍지 마. 복사도 금지. 팀원들은 의아해했다. 왜요? 이게 밖으로 새는 순간 우리 수사 못해. 그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이 정도 이름이 적혀 있다면 경찰 내부에도 연결된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실제로 그날 오후 사건 담당 검사가 교체됐다. 공식 이유는 건강 문제. 김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장부 마지막 장을 다시 펼쳤다. 거기에는 숫자가 없었다. 단 한 줄. 12월 정산 후 정리. 사건 하루 전 날짜였다. 정산. 무엇을, 그리고 정리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세영 상사 압수수색은 빠르게 진행됐다.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포맷되어 있었다. CCTV는 하필 그날만 작동하지 않았다. 금고는 비어 있었다. 준비된 흔적이었다. 하지만 지하 주차장에서 작은 실수가 나왔다. 박창수 차량 블랙박스. 삭제된 영상 일부가 복구됐다. 사건 당일 밤 11시 12분. 차 안에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음성이 잡혔다. 그 장부 꺼내면 다 끝입니다. 낮은 남성 목소리. 잠시 침묵. 박창수가 답했다. 그래서 정리하는 겁니다. 영상은 거기서 끊겼다. 누가 누구를 정리하려 했던 걸까? 장부 중간을 넘기던 김도윤의 손이 멈췄다. 한 페이지, 다른 페이지와 필체가 달랐다. 거친 볼펜 글씨. 2차 구역 포함. 다음 달부터 조정. 그리고
서명 비슷한 이니셜. 이성훈, 종로구 도시정비과 과장 이름이었다. 매달 800만 원 전, 10년 기록, 총객 9억 6천만 원. 이건 단순 뇌물이 아니었다. 이건 동업이었다. 박창수는 왜 죽었을까? 만약 조직 내부 배신이라면 장부를 남기지 않는다. 장부는 곧 모든 사람의 목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능성은 둘 중 하나였다. 첫째, 장부를 공개하려 했다. 둘째, 장부를 빌미로 누군가를 협박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장부에 적힌 사람 중 가장 잃을 것이 많은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김도윤은 장부 첫 페이지로 돌아갔다. 숫자 옆 작은 점 표시. 처음에는 단순 구분기호로 보였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점의 개수가 달랐다. 1개, 2개, 3개. 점 3개가 찍힌 이름은 단 3명. 구청 과장, 지역 유지, 그리고 경찰 간부. 김도윤은 그 이름을 읽고도 아무 표정이 없었다. 하지만 손이 멈췄다. 그 간부는 그의 직속 상관이었다. 밖은 이미 날이 밝고 있었다. 종로거리는 평소처럼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볐다. 누구도 이 골목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른다. 하지만 김도윤은 알고 있었다. 이 사건은 단순 살인이 아니다. 이건 구조를 건드리는 일이다. 그리고 구조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빨간 장부를 다시 덮으며 그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건 증거가 아니다. 이건 판결문이다. 누군가는 반드시 무너진다. 문제는 그게 범인인지 아니면 수사하는 쪽인지였다. 좋습니다. 이어서 제2부 약 2,000자 이상 전개합니다. 현실 수사, 내부 압박, 권력 구조 중심으로 전개. 종로의 붉은 장부 2부. 내부의 이름 김도윤은 장부를 다시 펼쳤다. 점 3개가 찍힌 이름. 정우석, 종로경찰서 형사과장. 그의 직속 상관이었다. 매달 500만 원, 8년 기록, 합계 4억 8천만 원 달연. 단순한 묵인 대가가 아니었다. 이 정도 금액이면 단속 일정 조율, 사건 축소, 압수물 관리까지 포함된 구조다. 김도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확인부터 했다. 과거 8년간 종로 일대 유흥업소 단속 기록. 특정 구역은 단속이 거의 없었다. 세영 상사와 연결된 건물들 일치했다. 그날 오후 김도윤은 보고를 하지 않았다. 장부는 여전히 금괴에 있었다. 팀원들은 눈치를 보고 있었다. 경위님, 위로 보고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직 아니다. 보고하는 순간 수사권은 위로 올라간다. 그리고 위에 이름이 적혀 있다면 끝이다. 저녁 7시 형사과장 정우석이 김도윤을 불렀다. 수사 잘 되고 있나? 평소와 다름없는 말투였다. 김도윤은 장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아직 내부 다툼 가능성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정우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히 확대하지 마라. 요즘 분위기 안 좋다. 그 말은 조언이 아니었다. 경고였다. 다음 날 수사팀에 감사과 인원이 투입됐다. 공식 명분은 수사 절차 점검. 비공식 이유는 명확했다. 누군가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김도윤은 팀원 전원을 분리조사 방식으로 전환했다. 정보 공유를 최소화했다. 그리고 장부 원본을 다른 장소로 옮겼다. 경찰서 금고가 아니었다. 검찰청도 아니었다. 개인 사물함도 아니었다. 그는 서울 외곽 창고에 보관 중이던
압수품 더미 속에 숨겼다. 장부가 사라지는 순간 이 사건은 교통사고로 끝날 수 있었다. 이성훈 과장은 결국 입을 열었다. 처음엔 강요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계좌 추적 결과 그의 가족 명의로 된 부동산 2채가 확인됐다. 현금 거래, 자금 출처 불명. 그는 결국 말했다. 장부는 보험이었습니다. 누구 보험입니까? 모두의 보험이죠. 조직은 공무원과 경찰, 지역 유지까지 묶어 하나의 이해관계로 만들었다. 누가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진다. 그래서 침묵한다. 문제는 박창수였다. 그는 왜 보험을 꺼내려 했을까? 통신 기록을 재분석한 결과 사건 전날 박창수는 기자 한 명과 통화했다. 사회부 탐사팀 소속. 통화 시간 3분 18초. 그날 밤 기자는 편집국에 대형 특종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내부 진술이 확보됐다. 다음 날 박창수는 죽었다. 그리고 기자는 인사 발령이 났다. 지방지국으로. 속도가 너무 빨랐다. 김도윤은 확신했다. 이건 조직 내부 정리가 아니다. 외부 차단이다. 장부 공개를 막기 위한. 수사구 일제. 감사관은 공식 보고를 요구했다. 김도윤은 일부만 제출했다. 장부는 제외했다. 그날 밤 그의 집 앞에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췄다. 차 안에서 두 남자가 내리지도 않고 30분간 대기했다. 위협이었다. 직접적이지 않은 방식에. 다음 날 그의 아내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남편한테 조심하라고 전하세요. 그는 그날 처음으로 이 사건이 단순한 직업 문제가 아니라는 걸 실감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대신 방향을 바꿨다. 위에서 치지 않고 아래부터 무너뜨린다. 장부에 적힌 이름 중 가장 말단. 유흥업소 운영자 김태식. 매달 300만 원. 5년 기록 합계 1억 8천만 원. 그는 보호를 받는 대신 단속 정보를 제공받았다. 그리고 그는 겁이 많았다. 재체포 후 6시간 만에 진술을 시작했다. 박창수가 변했습니다. 어떻게? 장부 복사본을 따로 만들고 있었어요. 복사본. 원본이 아니라 사본. 그건 더 위험했다. 누가 갖고 있는지 모른다. 수사는 더 복잡해졌다. 만약 복사본이 외부로 이미 넘어갔다면 박창수는 혼자 움직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는 12월 정산 후 정리하려 했다. 아마도 일부 인물과 거래를 시도했을 것이다. 그리고 거래는 실패했다. 실패한 협상은 보통 살인으로 끝난다. 그날 밤 김도윤은 장부를 다시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 하단. 연필로 아주 작게 적힌 문장. 2부 보관. 2부. 두 번째 장부. 그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원본은 여기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장부가 존재한다.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 순간 범인에 닿는다. 그리고 그 순간 더 큰 이름이 나온다. 김도윤은 결심했다. 이제 위를 건드릴 차례다. 정우석 형사과장. 점 3개가 찍힌 이름. 그를 직접 조사하기로. 내부 수사는 금기였다. 하지만 이미 선을 넘었다. 이 사건은 살인이 아니다. 종로 전체를 묶고 있는 구조에 대한 수사다. 그리고 구조는 한번 균열이 가면 절대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좋습니다. 이어서 제3부 약 2,000자 이상 전개합니다. 내부 수사, 첫 체포, 균열이 드러나는 순간까지 밀도 있게 이어갑니다. 종로의 붉은 장부,
3부. 균열의 시작. 정우석 형사과장을 조사하겠다고 마음먹은 순간 김도윤은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은 것이었다. 경찰 내부에서 상관을 정식 조사한다는 것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전쟁 선포와 같았다. 김도윤은 공식 감찰 요청 대신 다른 방법을 택했다. 계좌부터 본다. 장부에 적힌 날짜와 금액. 매달 25일 500만 원 회물원. 정우석의 개인 계좌에서는 직접적인 입금 기록이 없었다. 대신 그의 1,001명의 계좌에서 같은 날짜에 480만 원 또는 520만 원이 반복 입금됐다. 입금자는 세영 상사 법인 계좌에서 현금 인출 후 다른 계좌를 거쳐 들어온 구조였다. 전형적인 세탁 방식. 증거는 간접적이지만 충분히 의심할 수준이었다. 김도윤은 통신 위치 추적 자료도 다시 확인했다. 사건 당일 밤 10시 57분. 정우석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가 종로 상가로 잡혔다. 그의 공식 진술은 집에 있었다.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위치만으로는 부족했다. 결정적 연결고리가 필요했다. 그 연결고리는 뜻밖의 인물에게서 나왔다. 유흥업소 운영자 김태식. 체포 후 계속 말을 아끼던 그가 조사삼 일째 되던 날 입을 열었다. 그날 과장님도 오셨습니다. 언제? 박창수 만나러. 김도윤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확실합니까? 차를 봤습니다. 검은 에쿠스. 번호 끝자리 7 272. 차량 조회 결과 정우석 명의. 하지만 김도윤은 바로 체포하지 않았다. 정우석은 현직 형사과장이다. 섣부른 움직임은 수사 자체를 무너뜨린다. 대신 그는 함정을 준비했다. 박창수 차량 블랙박스 복구 음성을 정우석에게 들려주기로 한 것이다. 공식 조사 형식이 아닌 참고인 면담 형식으로. 면담실. 정우석은 침착했다. 내가 거길 갔다고. 통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 근처에 살면 다 범인이냐. 김도윤은 말없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이거 공개되면 다 끝입니다. 짧은 음성. 정우석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다. 누구 목소리 같습니까? 침묵. 잘 모르겠군. 김도윤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장부에 과장님 이름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정우석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장부? 종로 유흥업소 보호비 장부 8년 기록. 정우석은 잠시 웃었다. 그런 걸 믿나? 하지만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면담은 거기서 끝났다. 정우석은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날 저녁 경찰청에서 김도윤에게 전화가 왔다. 내부 감찰 대상이 됐습니다. 이유는 권한남용. 상관을 무단 조사했다는 이유였다. 예상된 방역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균열도 시작됐다. 이성훈 과장이 추가 진술을 했다. 박창수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뭐라고? 이제 위에까지 다 정리할 거라고. 위. 그 말은 명확했다. 조직은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구조가 아니었다. 권력과 이권을 공유하는 네트워크였다. 그리고 박창수는 그 네트워크 일부를 끊으려 했다. 수사 14일째. 김도윤은 결단을 내렸다. 정우석 긴급 체포. 계좌 추적 자료, 통신 위치 기록, 김태식 진술, 그리고 장부 필적 감정 일부 결과. 영장은 기각 가능성이 높았다. 그래도 밀어붙였다. 체포는 새벽 5시 정우석 자택 앞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수갑을 채우는 순간 딱 한마디를 남겼다.
너 혼자 다 감당할 수 있겠나? 위협이 아니었다. 경고였다. 정우석 체포 소식은 하루 만에 언론에 새어나갔다. 경찰 간부 유흥업소 유착 의혹. 기사 제목은 약했다. 장부 이야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누군가 막고 있었다. 하지만 체포 다음 날 예상 못한 일이 벌어졌다. 서울 시내 한 신문사에 익명의 등기 우편이 도착했다. 봉투 안에는 빨간 장부 복사본 일부, 그리고 메모 한 장. 이분은 이미 안전한 곳에 있다. 김도윤은 그 기사를 보고 한 가지를 확신했다. 박창수는 혼자가 아니었다. 복사본은 이미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누군가가 지금 이 순간에도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정우석은 말다닐 가능성이 커졌다. 진짜 위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그날 밤 김도윤은 장부 원본을 다시 펼쳤다. 점 3개가 찍힌 이름은 3명. 정우석, 이성훈, 그리고 마지막 1명. 이름은 아직 건드리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 이름을 건드리는 순간 수사는 살인사건을 넘어 권력사건이 된다. 하지만 이미 물러설 수 없다. 이건 살인의 진범을 찾는 수사가 아니다. 누가 종로를 운영했는지 밝히는 수사다. 그리고 그 판결은 법정이 아니라 기록이 내릴 것이다. 빨간 장부에 점 3개가 찍힌 마지막 이름. 김도윤은 그 이름을 한동안 읽지 않았다. 이미 2명이 무너졌다. 구청과장 이성훈, 형사과장 정우석. 하지만 둘 다 구조의 핵심은 아니었다. 돈을 받았을 뿐 설계자는 아니었다. 마지막 이름은 달랐다. 최민규. 당시 서울시의회 도시개발위원장, 전직 검사 출신, 차기 국회의원 유력 후보. 장부 기록은 6년치, 매달 2천만 원. 합계 14억 4천만 원. 견 단순 로비가 아니다. 정책 단위의 거래였다. 김도윤은 처음으로 숨이 막히는 걸 느꼈다. 이건 형사 사건이 아니라 정치 사건이다. 장부를 공개하는 순간 경찰 조직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복사본 일부가 언론에 도착했다.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수위를 조절하고 있었다. 정우석이 구속된 지 4일째. 그는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나는 전달자였다. 전달자. 돈의 흐름을 관리했을 뿐 결정권자는 따로 있다는 의미였다. 김도윤은 특수수사부와 공조 요청을 했다. 공식 사유는 정치권 유착 가능성. 답은 예상보다 빨리 왔다. 사안이 중대하므로 합동수사본부 구성 검토. 하지만 동시에 다른 연락도 왔다. 경찰청 고위 간부. 이건 선 넘는 수사다. 선은 이미 넘었습니다. 통화는 짧게 끝났다. 그날 밤 김도윤의 팀원 한 명이 인사 발령 통보를 받았다. 지방 전출. 압박은 노골적이었다. 최민규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근거 없는 정치 공세다. 그는 장부 존재 자체를 부인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다. 누군가 조작한 문서에 국가기관이 휘둘려선 안 된다. 조작. 그 단어는 위험했다. 장부 진위가 흔들리면 모든 수사가 무너진다. 김도윤은 필적 감정, 종이 성분 분석, 잉크 연대 측정까지 진행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10년 이상 동일 필기구 사용, 종이 제조 연도 일치, 연속 기록 흔적 확인. 위조 가능성 낮음. 과학이 정치보다 빨랐다. 압수수색 영장은 2차례 기각됐다. 사유는 범죄 소명 부족. 하지만 3번째 신청에서 정우석의 추가 자백이 결정적이었다.
위원장실에서 직접 정산 보고가 있었다. 그 진술을 근거로 서울시의회 사무실 압수수색이 집행됐다. 새벽 6시 언론이 몰렸다. 최민규는 표정이 굳어 있었다. 그의 책상에서 현금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외장하드 하나 암호화되어 있었다. 디지털 포렌식 팀이 밤새 작업했다. 암호는 단순했다. 1225 12월 25일 박창수가 죽기 일주일 전. 하드 안에는 엑셀 파일 하나가 있었다. 파일명은 정산. 장부와 동일한 금액 구조. 차이는 하나. 이 파일에는 정치 후원금 세탁 경로까지 정리돼 있었다. 장부는 내부용, 파일은 확장용. 조직은 이미 돈을 합법 자금으로 세탁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최민규는 조사에서 끝까지 부인했다. 나는 정책 지원을 받았을 뿐이다. 하지만 계좌 추적 결과 그의 측근명의 비영리 단체로 수억 원이 흘러간 사실이 확인됐다. 그 단체는 종로 재개발 용역을 수주한 업체와 연결돼 있었다. 모든 선이 하나로 이어졌다. 박창수는 단순한 자금 관리자였지만 어느 순간 자신이 가진 장부의 힘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리고 협상하려 했다. 그 협상 대상은 정우석이 아니라 최민규였을 가능성이 높았다. 수사 20일 일째.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 박창수 휴대전화 클라우드 백업, 삭제됐던 메모가 복구됐다. 위원장 12월 말 정리 합의. 안 되면 공개. 합의 실패. 그리고 다음 날 살해. 동선 분석 결과 사건 당일 밤 11시 30분 최민규 수행비서 차량이 세영 상사 근처에서 포착됐다.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는 방식. 하지만 지시 정황은 충분했다. 합동수사본부는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번에는 기각되지 않았다. 최민규는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됐다. 서울은 들끓었다. 종로 재개발 비리 의혹 확산. 정치권, 경찰 조직, 유착 구조 드러나. 하지만 김도윤은 알고 있었다. 아직 끝이 아니다. 체포는 시작일 뿐이다. 진짜 판결은 법정에서 내려진다. 그리고 그 판결이 이 구조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그날 밤 김도윤은 빨간 장부를 마지막으로 펼쳤다. 10년 기록, 돈의 흐름, 침묵의 합의.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건 살인사건이 아니었다. 이건 계약 파기 사건이었다. 계약이 깨진 순간 한 사람이 죽었고 구조 전체가 흔들렸다. 이제 남은 건 하나. 법정, 그리고 판결. 재판은 6개월 뒤 시작됐다. 법정 안은 조용했다. 카메라는 제한됐고 방청석은 절반만 채워졌다. 사건은 살인,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 수익은닉. 피고인은 3명. 정우석 전 형사과장, 이성훈 전 구청과장, 그리고 최민규 전 서울시의회 도시개발위원장. 1검찰은 명확한 구조를 제시했다. 종로 유흥업소 보호비 시스템, 공무원과 경찰의 단속 조율, 재개발 사업을 통한 이권 배분, 그리고 그 중심에 빨간 장부가 있었다. 변호인단의 전략은 단순했다. 장부는 사적 기록이다. 작성자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살인과의 직접적 연결고리는 없다. 실제로 최민규가 직접 살인을 지시했다는 녹음은 없었다. 지시는 구두였고 전달은 비서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실행자는 조직 내부 인물로 추정될 뿐 특정되지 않았다. 직접 증거는 약했다. 이 전환점은 김태식의 증언이었다.
유흥업소 운영자. 그는 법정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창수가 말했습니다. 위원장이 약속 안 지키면 다 터뜨린다고. 변호인은 반박했다. 전에 들은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증언은 결정적이진 않았지만 맥락을 완성했다. 그리고 그 다음 정우석이 입을 열었다. 쌈 정우석은 3차 공판에서 돌연 태도를 바꿨다. 저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누구에게? 최민규 위원장입니다. 그는 자신이 돈 전달 창구였음을 인정했다. 그리고 12월 중순 박창수가 장부 공개를 언급하자 위에서 정리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직접적 살해 지시는 아니었다. 하지만 정리라는 단어는 사건 당일 블랙박스 음성과 일치했다. 그래서 정리하는 겁니다. 법정 안공기가 무거워졌다. 사 최민규는 끝까지 부인했다. 정리는 이는 정치적 문제 정리를 의미했다. 하지만 포렌식 자료가 제출됐다. 외장하드 정산 파일의 마지막 수정 날짜 12월 16일 밤 11시 48분. 박창수가 사망한 지 30분 뒤였다. 누군가 사건 직후 파일을 열었다. IP 기록은 위원장실 내부. 우연이라고 보기엔 정확했다. 1심 판결. 법원은 살인교사 혐의에 대해 직접적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 수익은닉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정우석은 징역 6년, 이성우는 징역 4년. 판결문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식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조직범죄와 결합하여 공공질서를 침해하였다. 살인에 대한 직접 책임은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구조는 인정됐다. 6 박창수의 살해범은 끝내 특정되지 않았다. 조직 내부 인물 2명이 참고인 조사 중 해외로 출국했다.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졌지만 검거되지는 않았다. 사건은 공범불상 상태로 남았다. 완전한 정의는 아니었다. 7일 연뒤 종로 재개발 사업은 재검토됐다. 유흥업소 단속 체계가 개편됐고 경찰 내부 감찰 권한이 강화됐다. 하지만 종로 골목은 여전히 밤이 되면 불이 켜졌다. 구조는 무너졌지만 이익은 다른 형태로 다시 태어났다. 김도윤은 인사 이동으로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빨간 장부를 증거 보관실에 넘겼다. 이제 그것은 폭탄이 아니라 기록이었다. 동료가 물었다. 후회 없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했다. 살인은 못 밝혔지. 그래도 많이 바꿨지 않습니까? 김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우린 사람을 잡았지 구조를 없앤 건 아니다. 종로의 붉은 장부는 법정에서 완전히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부정되지도 않았다. 그것은 판결문보다 오래 남았다. 돈의 흐름, 침묵의 합의, 그리고 계약이 깨진 순간의 죽음. 누군가는 감옥에 갔고 누군가는 사라졌고 누군가는 승진했다. 하지만 장부에 적힌 이름들은 지워지지 않았다. 기록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가 그 기록을 펼칠 것이다. 그때 다시 판결은 시작된다.